옛날 옛적 남원 땅의 한 고을에 묘분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묘분은 참으로 어느 누가 보아도 미인이라 칭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비범하였으니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모두의 칭찬을 달고 살아야 정상이겠으나 그 행실과 성품이 미모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요분아, 너는 대체 어쩌자고 그리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것이냐?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내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오늘도 한바탕 동네 사람들과 시시비비가 붙어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연신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느라 진땀을 뺀 묘분의 어미가 묘분을 불러앉히고는 잔소리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머니, 저 집 아들이 나를 좋다 하기에 내 잠시 장난삼아 데리고 논 것뿐이지.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이란 말입니까? 애초에 제 집 아들놈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것을 왜 저희 탓을 한다는 것인지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사! 내일 모레 엮고 올 김간의 여식이랑 혼례를 치르기 위해 날짜까지 받아둔 예비 신랑이랑 그래. 야음을 벗삼아 물레방앗간에 들어가 서로 입을 맞춘 것이 그릇된 일이 아니란 말이더냐? 대관절 어인 연유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벌이는 게야? 도대체가 남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저희 잘못만이겠습니까? 애초에 예비 신랑이 외간 여자의 미색에 빠져 한눈을 판 것이 잘못 아니겠어요? 제가 날 때부터 천하자색으로 빼어나게 태어난 것을 어찌 탓하겠냔 말이어요. 오히려 당당한 묘분의 태도에 그녀의 어미는 가슴을 치며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핏줄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기묘한 것이 여식인 묘분의 행실과 성정이 이토록 엉망이었으나 묘분의 어미는 동네 사람들의 신임이 두터운 훌륭한 안악이었습니다. 항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치 않았으며 동네의 대소사에도 성실히 참여하여 마을 발전에도 항시 이바지하던 인물이었지요. 묘분이 어릴 적 일찍이 아비를 여의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나 하나뿐인 여식이 행여나 나쁜 길로 빠질 것을 우려한 묘분의 어미는 그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살림에도 단 한 번의 일탈조차 하지 않았지요. 어릴 적부터 오로지 이 묘분의 훈육에만 힘을 써왔던 세월이 십수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극진함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에 맞이 않았던 시간이었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찌된 일인지 묘분의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사,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많은 사고를 치고도 어찌 무사할 수 있었는지 정녕 모르겠느냐? 그것은 저희 미모가 대신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단지 이 어미가 그간 마을 사람들에게 쌓아둔 공덕 덕분이다 이 한심한 거사. 유분이 네가 내 여식이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진작에 멍석에 말려 마을 앞에 저 커다란 개암나무에 걸려 까치밥이 되었을 게야. 그랬습니다. 마을의 남정네들은 모두 이 묘분의 괴팍한 행실에도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기에 이를 여사로 여기며 웃고 넘겼지요. 그렇지만 마을 아낙네들의 서슬퍼런 분노에도 묘분이 멀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그간 어질게 쌓아둔 은덕 덕택이었습니다. 어휴, 참말로 기주댁 딸내미만 아니었으면 벌써 요절을 내도 단단히 냈을 터인데 그 착한 어미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찌 기주댁한테 저런 여식이 날 수가 있대 그래? 아이고, 누가 아니려? 묘분이 저놈의 지집에 어릴 때부터 기주댁이 그리도 훈육에 힘을 쓰면서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콘줄을 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버릇을 고치지 않더란 거 아니여? 이처럼 묘분의 행동 거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행실의 기묘함이 해가 바뀔 때마다 변덕이 끓는 통에 종잡을 수조차 없었는데 어느 해에는 도벽에 눈을 떠 옴고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물건들을 슬쩍 해대 뒷산에 묻어두질 않나? 또 어느 해는 거짓말로 입이 트여 옴고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통에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런 시간을 거쳐 장성한 지금에는 자신의 물오른 미모를 앞세워 온 마을의 남정네들 마음을 쥐고 흔들면서 불장난에 심취한 것이었습니다. 임자가 없는 총각만을 노렸다면 이야기가 또 달랐겠으나 묘분이 제 놀이객감으로 삼는 대상에는 노소와 혼인 여부를 가리지 않았으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간 기주댁의 얼굴을 봐서 참아주던 마을의 아낙네들은 묘분의 행실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내들은 묘분의 미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그녀를 두둔하기 바빴으니 아낙네들끼리 합심하여 묘분을 관하에 고발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지요. 때마침 고을에는 처자식을 한양에 두고 홀로 신관사또가 임지로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부임 초부터 반듯한 언행에 뇌물조차 멀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래 것들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다 하여 소문이 자자한 원님이었지요. 이번에 부임하신 사또라면 필시 저 묘분인연 행실을 엄히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요. 아, 물론이요. 싸게 싸게 가서 저것의 만행을 샅샅이 구하자고. 저 망할 놈의 행실 때문에 아주 고을 풍기가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구먼.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침대바람부터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들은 사또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묘분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하고서는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읍하였습니다. 아낙네들의 말을 들은 사또가 말했지요. 그대들의 읍소를 소상히 들어보니 만약 내게 고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지엄한 조선의 국법을 어지럽히는 대단히 문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녀자의 몸으로 정절을 우습게 여김으로써 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구나. 내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문초할 터이니 육방 관속들은 속히 내 앞에 죄인을 대령토록 하라. 그날 밤 평소에 묘분에게 홀딱 빠져 그녀를 흠모하고 있던 이방이 묘분을 찾아왔습니다.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이방이 안절부절의 목소리로 기뜸해 주었지요. 아이고, 묘분아! 아주 큰일이 나버렸다. 마을 여편네들이 오지게 작당을 하고 사또한테 너를 엄벌해달라 읍하는 바람에 우리 융통성이라고는 먹고 죽을 애도 없는 외골수 사또께서 너를 잡아 족치겠다고 육방관속들한테 엄포를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여, 시방! 이 일을 웃자면 좋단 말이여? 잠자코 이방의 말을 듣고 있던 묘분이 완연한 호를 그리며 씩 눈웃음을 흘렸습니다. 꾀가 뚝뚝 흐르는 눈빛이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방의 얼굴을 물들이며 넋을 빼는 사이 묘분이 앵두 같은 입술을 움직이고는 말했답니다. 이방 나으리 걱정 마시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돌아가시거든 사또께 제 말대로 이르셔요. 묘분은 생글거리며 이방에게 귓속말을 속닥거렸고 걱정 가득한 얼굴의 이방은 일단 알겠노라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사또가 말을 타고 이 고을 저 고을 초도순시를 하고 돌아온 뒤 이방을 불러 명했지요. 여보께 이방, 어제 안악들이 고한 그 묘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잡아들이게. 어이구, 나으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헌데 그 전에 순시를 다녀오시느라 다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묘분이라는 계집은 언제든 잡아다 족칠 수가 있으니 문초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다리 안마부터 받으시지요. 안 그래도 우리 고을에 안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머스매가 하나 있습지요. 그러한가?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 저된다만. 새로 부임하신 사또께 인사 여쭙고 싶어하는 민심을 돌보는 것 또한 나란 일을 돌보는 것이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구만요. 그렇다면 들여보내게. 대신 이 안마의 기법이 참으로 특이하고도 희한한지라 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받으셔야 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요. 그리하여 별당 안채에 안막으로 둘러놓았으니 속히 그곳으로 드시지요. 아니, 무슨 안마이기에 그리도 호들갑까지 떨어가며 받아야 한다는 말이던가? 사또가 의아해하는 사이 이방은 서둘러 사또를 대동하여 별당 안채로 향하였고 온 창호를 죄시커먼 안막으로 가려놓은 별당 안으로 들어서니 마치 삼경의 시간처럼 방 안이 어두컴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 않는가?
호롱이라도 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방은 대답 대신 굽신거리며 방문을 닫고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둠 속에서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 앉는 순간 여우털 번거지를 눌러 쓴 얄쌍한 소년이 두툼한 누비옷을 입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뒤스듬히 누워있는 사또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말없이 사또의 다리를 잡아 올린 뒤 안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냄새로구나. 이것이 무엇이더냐? 예, 나으리 쑥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이옵니다. 따끈한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사또의 발을 담그고는 사또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조물락조물락 씻어내던 소년이 대답했지요. 응. 변성기가 지나지 않았느냐? 내 분명 이방에게 듣기로는 머스메라 들었거늘. 꼭 여식의 목소리 같은 것이 참으로 여리여리하구나. 그래, 올해 몇이더냐? 예, 나으리 올해 16되었습니다. 16이라. 그렇구만. 헌데 이 안막으로 방을 덮어놓으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는구나. 어찌 이리 어두운 곳에서 안마를 해야 하는 게인지 알려다오. 나으리, 그것은 조금 후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효를 크게 하기 위함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사또의 종아리를 알차게 주무르던 소년이 간곡하게 읍했습니다. 안마의 솜씨가 어찌나 부드럽고 훌륭한지 어두컴컴한 방 안에 누워 그 손길의 다리를 맡기고 있으니 사또는 잠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또의 솜 넣은 바지를 걷어 올려 무릎까지 주무르던 소년이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제 허벅지 안마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속옷이 불편하여 그러하오니 바지를 벗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사또가 흔쾌히 바지를 벗고 짧고 얇은 속옷만 입은 채 드러누웠습니다. 허벅지를 두드렸다 간지럽혔다 하며 가녀린 두 손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마의 기세를 높이던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요. 나으리, 힘이 들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도 옷과 번거지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어흠, 그래, 그러거라. 사또의 말에 소년이 투박한 번거지와 두툼한 누비옷을 벗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안막을 뚫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에 반사된 소년은 어째 소년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속옷의 얼굴은 햇빛 한번 보지 않은 사람 마냥 그 자태가 그야말로 백옥이요. 도톰하게 무르익은 입술은 마치 새빨간 앵두를 닮은 것이 스쳐보아도 빼어난 미색으로 층기를 풀풀 뿜어내는 아리따운 여인의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안마쟁이 소년의 정체는 바로 묘분이었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던 사또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묘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데 이 소년이 사또를 밀어보려위해 눕히고는 어두컴컴 시커먼 칠흑 속에서 다시 사또의 허벅지를 안마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사또는 더 이상 아까처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의 마음은 단단한 바윗돌처럼 우뚝해졌지요. 그것을 눈치챈 묘부는 바스락바스락 한참을 꼼지락대더니 그 길로 사또의 품에 찰싹 안겨왔습니다. 한평생 오입이라고는 꿈꿔본 역사조차 없던 목석처럼 가만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조신한 부인의 한우물만 파던 사또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놀라 자빠질 새로운 세계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남장을 한 새파란 이팔 청춘의 묘부는 사또가 그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란한 기회들로 그의 얼을 쏙 빼놓았지요. 해가 중천에 걸린 시각에 치러진 이 운우지정의 천지가 개벽하듯 들썩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한숨 고른 사또가 안마소년, 아니 묘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방안을 어둡게 해야만 했던 이유더냐? 내가 남장처녀라는 것을 이방은 알고 있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또한 안마 외의 것을 행한 사람도 오직 사또 나으리 뿐입니다.
이는 사또를 향한 제 충심이자 진심이었으므로 오해는 마시옵소서. 아니, 그렇다면 대체 남장을 하는 연유가 무엇이더냐? 사또의 물음에 묘분이 절로 측은지심이 일어날 법한 표정이 되어 슬프게 읊었습니다. 소녀, 아비가 남겨놓고 간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오나 어디 계집에게 일을 맡겨줄 사람이 있겠나이까.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한 채 그것이 들킬까봐 어두운 밤중에만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켰기에 이렇게 사또를 따로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오해라니? 무슨 오해인가? 밤만 되면 저 집 처녀의 자취가 사라진다 오인하여 마을의 아낙네들에게 남부끄러운 오해를 받게 되었지요. 제 서방들이 허튼 짓을 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를 엮어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증거 하나 없이도 저는 이 마을에서 공공연하게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낙인을 받게 되었사옵니다. 허나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아비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아미스를 밟은 것뿐 저는 한치의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없사옵니다. 물론 묘분의 이 말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아름다운 묘분의 기에 온통 넋이 나가버린 사또에게는 구구절절 슬프고도 애절한 사연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런 경을 칠 일이 있는가? 마을의 모두가 작당하여 어린 한 여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내 이것들을 당장 모두 문초하여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리라. 안 됩니다. 제발 나으리. 절대 아니 됩니다. 그저 저에 대한 추포령만 거두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마시옵소서. 그리 되면 저와 제 어미는 이 마을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게 되옵니다. 사또께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시면 저희는 어찌 살란 말이십니까? 부디 모른 척 해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매일 밤 사또의 방으로 묘분이 안마를 해주러 왔습니다. 사또는 하루도 남장 안마사, 아니 새빨간 거짓말로 사또를 속여 먹은 묘분을 보지 못하면 병이 날 지경이 되어 있었지요. 측은하고 불우하지만 그럼에도 힘을 내 일어서려는 소녀, 마을 모두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럼에도 그들을 벌하지 말아달라 탄원하는 어질고 가여운 소녀. 이러한 심상을 사또에게 각인시킨 묘분은 사또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가 이 임지에서 부임하는 동안은 결코 너를 처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있거라. 그렇게 사또를 완벽히 제 편으로 구워 삶은 묘분이 수많은 안악들의 호소와 고발에도 처벌받거나 관아에 끌려오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또를 등에 업은 묘분의 행실은 나날이 그 정도가 더해만 갔지요. 그렇게 묘분 천하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묘분에게 빠져있던 사또의 임기도 끝이 났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사또는 눈물을 흩뿌리며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간 사또의 후광을 등에 업고 고약한 심보를 놀리던 묘분은 어느덧 통기가 꽉 찬 나이에 당도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묘분의 어미 기주댁이 열심히 가세를 돌보았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법은 없어 더욱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지요. 하물며 어미를 도와 살림을 돌봐야 마땅했던 묘분은 사또의 안마를 비롯하여 마을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온종일 헛짓만 하고 다니느라 도통 집안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뒤를 봐주던 사또도 물러났겠다. 별볼일 없어진 집안의 여식이겠다. 게다가 그 행실이 방정맞아? 그야말로 지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는 아녀자의 낙인까지 받았겠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 아무리 미색이 출중하다 한들 홍기가 참 묘분을 정식 부인으로 데려가겠다는 집은 아무도 없었지요. 어휴, 내 팔자야. 하나뿐인 딸 자식 홀려 올리는 꼴도 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꼴을 보게 되었노? 기주댁이 방구석에 앉아 가슴을 치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묘분보다
한 살 아래의 사내를 둔 집안에서 혼담이 찾아들었습니다. 시댁에서는 혼수 하나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으니 그야말로 기주댁은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었지요. 한 살 아래에다가 제치라니요. 저는 시집 한번 가지 않은 처녀인데 어찌 그런 사내에게 시집 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뜨신 밥 쉰 밥 가리게 생겼느냐?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이웃고을까지도 내 방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사. 집안 형편이 기울어 혼수 마련할 돈도 없던 차에 혼례는 꿈도 꾸지 못하던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이거늘. 쉰소리 말고 썩 시집갈 준비나 해. 소박이라도 맞았다가는 내 손에 먼저 요절 날 테니 시댁에 깎듯이 굴고 알겠느냐? 제 어미 기주댁의 성화의 본전도 찾지 못한 묘부는 그렇게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며 억지로 떠밀리듯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묘분이 이웃마을의 시댁으로 시집을 가고 보니 이미 이 댁의 첫 신부였던 여인이 시어머니의 혹독한 등살에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마을에서 아주 그 성질이 고약하기로 소문이 파다하여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면 어머니가 내 다리 몽둥이를 요절낸다 하였으니 소박만은 맞으면 아니 될 일이야. 게다가 그리 되면 영영 나는 제대로 된 혼사는 꿈도 꿀 수 없는 몸이 될 터이니 별 수 없구나. 그리 생각하고 각오를 다진 묘부는 왕년에 천방지축이던 제 성미를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발딱 일어나 개울 속에 빠지라면 빠지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깍듯하게 굴었지요. 마치 시어머니 입속에 혀처럼 굴며 열성적으로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한 묘분에게 닥친 시댁의 문제는 더욱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마친 뒤 신방에 들어가 곱게 누운 묘분에게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어이쿠 임자 고생 많았소. 그럼 어디? 그리고는 묘분을 꼭 끌어안으며 마카판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지요. 그 순간 바로 문 밖에서 대문이 떠나가라는 듯 큰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얘 새아가 목이 막히는구나. 가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라며 시어머니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외침 한마디에 그야말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된 이불 속으로 찬물 한 동이를 쏟아붓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네, 어머님. 묘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후다닥 일어나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 부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길로 물 한 사발을 떠다 시어머니에게 바치고 돌아오고 나니 뜨거웠던 신랑 신부의 마음이 스르륵 식어버렸고 얄궂은 시어머니가 또 언제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문 밖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지 몰랐기에 신랑 신부는 등을 마주 대고 밤을 새우고 말았지요. 도대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밤에는 이 시어머니가 무려 자신의 베개를 들고서는 성큼성큼 신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휴, 내가 저놈의 영감 코고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덥석 눕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금쪽 같은 내 새끼. 마압소사, 묘부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급기야 이 시어머니는 징그럽게도 신랑을 안고서는 잠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품 안에 자식이기로서니 그래 다 큰 아들을 두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쩐 일로 며느리를 위해 준답시고 한약 12첩을 지어온 뒤 그것을 푹 꼬아 다려주면서 하는 시어머니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얘야, 보약을 먹을 때는 기운을 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합방을 하면 아니 된단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핑계와 함께 새색신 묘분이를 문간방에 따로 재우고 시어머니가 신방에서 아들과 함께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아들을 저리도 끔찍이 제 품 안에 갓난 아이처럼 여기며 징그럽게 구는 게야? 참으로 아들 사랑이 유난인 어미의 이야기를 들어만 보았지. 그것이 미래의 내 시어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묘부는 서늘하게 식어 있는 문간방에서 어이가 없어진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묘분이 우물가에서 온종일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엌에서 이어진 굴뚝이 기세 좋게 연기를 뿜고 있기에 묘분이 들어가 보니 세상에나 마상에나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는 홀랑 날것이 된 신랑을 시어미가 씻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묘부는 신랑의 첫 섹시가 곧다리 싸들고 제 발로 도망간 연유를 드디어 알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왕년에 한가닥 거나하게 하던 이 당차고 강단 있는 묘분이는 첫 섹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종자였습니다. 내 참으로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 꼬라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로구나. 세상 천지에 해도 해도 저 나이를 처먹은 신랑을 그래. 제 아들놈이라고 손수 씻기다니 이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유난이었다. 덜 떨어진 신랑은 아예 믿을 바가 못 되었고 저 극성맞은 제 마누라에게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쥐어 사는 시아버지도 기대할 수 있는 아군이 아니었어요. 천상 묘분 저 홀로 이 정신 나간 시어머니의 버릇을 고쳐 놓아야만 하는 판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시어머니가 신방에 들어와 신랑과 신부 사이를 파고 들어오면 묘부는 군말 없이 자신의 베개를 집어들고는 그 길로 큰 한방에 냅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자신의 시아버지 옆에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제 아들과 시시덕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안방에 돌아온 시어머니가 눈을 커다랗게 흡뜨고 어처구니가 없어 했습니다. 아니 시상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얘야 넌 대체 내 시아비 옆자리에서 이게 무슨 꼴싸나운 추태이냐. 시어머니가 일갈하며 성을 내자 묘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어머님. 세상에 이런 일은 이곳 말고 신방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바라진 묘분의 말에 시부부는 말문이 막히고 기가 차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묘분은 저녁상을 치우고 신방에 들어가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선 이불에서 솜을 떼어내 신랑의 귓구멍까지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들으라는 듯 방구들이 꺼질세라 요란한 운우의 정을 나누었지요. 시어머니가 애타는 목소리로 문 밖에서 불러도 대답 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천지가 요동치는 거나 뇌성병력의 음성만을 내던져주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기 좋게 불그락 푸르락 꽤나 볼만하게 변하는 것이었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묘분이가 빨래를 한 줌 해치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또 부엌에서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있었지요. 묘부는 당장에 뛰쳐들어가 목간통 물을 부엌 바닥에 쏟아붓고는 옆에 놓여있던 큼지막한 솥주걱으로 벌거벗은 신랑의 등을 찰지게 후려주었습니다. 신랑은 병든 닭마냥 꼼짝도 못하며 도망쳤고 묘부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쏘아보더니 그날은 아예 저녁밥을 지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노기가 뻗친 얼굴을 한 채 내 인연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거라. 하며 서슬퍼렇게 소리치며 악다구니를 놓았지만 묘부는 콧방귀를 끼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호되게 무시당한 시어머니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되어 그날 이후로 동네방네 바깥으로 쏘다니며 며느리 욕을 해대었지요. 허나 그간 그녀에게 시달릴 대로 시달렸던 동네 사람들이 어디 호응을 해줄 리가요.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그야말로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어휴, 저런 저 화상 같은 못된 여편네. 그렇게 악다구니를 놓고 하나 쫓아냈으면 됐지. 그 생글거리면서 또랑또랑한 새며느리마저 또 쫓아내려고 저 야단이라니? 에잉, 쯧쯧. 지 아들만 품에 감싸고 살 여편네가 그래 누구 잡으려고 괜히 며느리는 또 들이고 법석이람? 저 승질머리의 여지껏
견디는 새며느리만 불쌍치. 본전도 못 찾은 시어머니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던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묘분이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랑방으로 건너가니 탁배기를 한 장 걸쳐 거나하게 불쾌해진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그래, 새아가. 내 요즘 참으로 너의 덕분으로 내 가슴 속 40년 묵은 체중이 씻은 듯이 내려가는구나. 저 독불 장군 여편네가 너에게 아주 꼼짝을 하지 못하니 이 내가 요즘 그걸 보는 재미에 산단다. 옛다, 이거 바꿔라. 시아버지가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집안의 곳간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집안 살림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인가요? 아, 물론이다마다. 새아가 내 덕에 이 집안의 이치가 바로 서는데 내 당연히 너에게 살림을 맡기는 것이 지다한 법 아니겠느냐. 시아버지는 통쾌하게 웃으며 묘분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묘분은 슬쩍 웃으며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아버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노라 당당히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고 날이 밝자마자 시어미가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새아가 곳간 열쇠가 보이지를 않는구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설레발치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묘분이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곳간 열쇠는 제가 잘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셔요. 매매매야? 그 말에 눈이 뒤집혀 팔을 뻗고 달려드는 시어미를 묘분이가 슬쩍 뒤로 피하며 몸을 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묘분의 뒤에 쌓아둔 걸음더미에 철푸덕 처박히고 말았지요. 어머나, 어머님, 괜찮으셔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앙? 묘분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끄끄대며 물었습니다. 힘으로는 젊디 젊은 이세 며느리, 그것도 왕년의 마을 사내들을 모두 제 수족처럼 부리던 부려시한테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걸음 더미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는 분한 마음에 발을 뻗고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도 시아버지도 누구 하나 나서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였지요. 집안의 서열은 이제 시어머니에서 바로 이 새며느리에게로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튿날부터 그야말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한겨울의 서리를 맞아 풀이 죽은 구렁이처럼, 또한 팔팔 끓는 물에 데친 시금치처럼, 흡사소금에 폭삭 절여둔 배추마냥 그 드세던 기가 팍 죽어버렸지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신랑과 묘분의 신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묘분은 자신의 승리를 달콤하게 만끽하며 이후로 집안의 살림을 알차게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신랑과의 운우 역시 꽃을 피워 그 이듬해 달덩이 같은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을 연달아 얻으며 집안의 웃음꽃까지 안겨주었지요. 이후로도 묘부는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행실과 담을 쌓고 가정을 충실히 돌보며 신랑을 내조하여 제 본가의 궁핍함까지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살림살이를 불리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고약하던 시어머니를 감화시킨 이 묘분의 강단과 실행력을 칭찬하기에 이르렀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터전을 잡은 마을에서는 아낙네들 모두의 귀감을 얻어 묘분은 이후로도 풍성한 곳간을 채워나가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평안북도 정주 납청 지방에 방자육이 장인인 백첨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이름 높은 유장이었어요. 그는 방자육이 장인에 대한 드높은 자부심과 일밖에 모르는 자신의 성실함을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장인이었지요. 어려서부터 천하디 천한 유장쟁이라 하여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풍토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재주를 쉽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갈고 닦으며 묵묵히 숙련의 길을 향해 나아갔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조선 팔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실력과 노점을 가지게 되어 숱한 제자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백첨지가 유기그릇을 만드는 노점은 평안북도 상권의 명소였습니다. 조선 천지 내놓으라는 유기장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개성과 안성 바닥에서조차 그 유명세가 널리 퍼진 알짜 중의 알짜 가게였지요. 이 백첨지가 녹여내는 노스의 질이 참으로 고급 중 고급이어서 젊은 시절에는 내수사와 상현에서 일한 전력이 있을 정도로 조선 제일이었답니다. 백첨지의 방짜 기술이라면 조선에서는 그를 따를 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들어내는 유기의 가격은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가의 물건이었지만 양반님네들 혼수 목록에 빠지면 섭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니 물건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요. 한양 세도가며 권세가에서는 금은보화를 잔뜩 싸질머지고 혼수를 해가도 이 백첨진의 유기그릇이 혼수품에 들어있지 않으면 양반의 체면이 깎여나갈 정도였으니 참으로 그 위세가 드높기로는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워낙에 전국적으로 밀려드는 주문이 많았던 데다 유기장을 자신의 천직으로 여기고 일에만 몰두하는 성미까지 더해지니 그는 하루에 허리를 제대로 펼 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과로하기 일쑤였답니다. 아이고, 내 삭신이야. 관절이라는 관절이 멀쩡한 곳이 없구만 기래. 아무리 몸이 박살나도록 일을 해도 주문을 맞추려면 시간이 영 모자라는구먼. 주문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일이 잔뜩 밀려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백첨지가 노점에 딸린 방에서 쓰러지다시피 몸을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곤 등을 붙이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빠져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백첨지가 기지개를 펴며 방에서 나와 공방을 둘러보는데 거렁뱅이를 겨우 벗어난 듯한 웬 젊은 총각이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자신이 잠들었던 흔적을 치우고는 빗자루로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백첨지가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던지자 총각이 하늘로 튀어오르듯 파들짝 놀라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첨지가 말했지요. 이 공방 주인인 나의 허락도 없이 월담을 하여 내 목숨보다도 귀중한 공방의 화덕 옆에서 잠을 자긴 하였으나 제가 더럽힌 자리를 말끔하게 소재하는 것을 보아하니 경우는 밝은 청년이로구나. 그래,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면 이곳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안목 거들어 보지 않겠느냐? 몰래 들어온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처하자 덜덜 떨며 잔뜩 얼어붙어 있던 총각이 백첨지의 너그러운 권유를 듣자마자 예상도 못했다는 듯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아니, 정말이십니까요? 뭐든 시켜만 주신다면 반드시 밥값을 해내 보이겠구만요. 잔뜩 기가 눌려 벌벌 떨던 청년은 백첨지의 말에 고개를 들어올리며 대번에 얼굴이 밝아졌고 그날부터 거렁뱅이 청년 강보는 백첨지의 노점 가게방에서 숙식하며 낮이면 기운 좋게 풀무지를 하는 것으로 거짓 신세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식이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어디 오늘도 어여쁜 녹그릇을 잔뜩 만드셨는지요? 늘상 아버지의 일하는 모습과 비결이 궁금한데 대체 어째서 이 여식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질 않으려 하시는 것인지. 제가 계집아이라 그래요? 거친 타격음과 마찰음이 가득하고 눈물이 튀고 있는 공방으로 아직 솜털도 빠지지 않은 뽀얀 피부의 젊은 처자 한 명이 발랄하기 그지없는 발걸음으로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바로 백첨지의 무남동녀 외동딸 보연이었답니다. 노쇠와 한 몸으로 지내며 일밖에 모르던 백첨지에겐 유일하게 자신의 직업보다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여식이었지요.
왈가닥의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이 보현은 틈만 나면 공방으로 들이닥쳐 제 아비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고는 하였는데 늘 이렇듯 공방의 여기저기를 헤집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을 빛내며 감나라 배나라 들쑤셔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공방에 들렀다가 풀무질에 여념이 없는 강보와 처음으로 마주친 보현은 텃세를 놓는 아낙네의 모양새로 양손을 허리에 얹은 채 거만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랍쇼. 뭐야? 누군데 우리 아버지의 공방에서 풀무질을 하고 있는 거야? 강보가 공방에서 숙식하여 아무리 꾀죄죄한 꼬락서니를 지니고 있기로서니 초면부터 바로 천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강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멀찍이서 제 여식을 발견한 백첨지가 한숨을 푹 내쉬며 파리를 쫓는 듯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이거사 왔으면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얌전히 구경이나 하다가 갈 것이지. 어쩌자고 일하고 있는 강보를 귀찮게 구는 게냐. 강보? 강보라고요? 거 이름 한번 무식하게 힘만 셀 것 같이 일자무식스러운 이름이네. 아무튼 아니 아버지, 이 강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한 거예요? 어이구, 그건 내가 알아서 무엇하게. 거 불무지라는데 방해하지 말고 이리 비켜서 거라. 그나저나 너는 어찌 이리 공방을 자주 오는 게야? 논물이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이구, 못 말리겠구만. 보현의 무례한 등장에 기분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백첨지의 여식임을 알게 된 강보는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보현을 한번 슥 훑어보고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제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지요. 보현은 화덕의 열기로 발그스름해진 뺨을 잔뜩 부풀리며 뾰루퉁해져서는 그런 강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다 말고 흥 하고는 몸을 돌려 공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노쇠를 만들기 위해 용로에 합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리와 주석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은 공방에서 오로지 백첨지 혼자만 알고 있는 특급 비밀이었지요. 이후의 공정에서 추가되는 몇 가지의 재료와 비법 역시 오직 백첨지만이 쥐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백첨지의 노점에는 종업원이 10대 명이나 되었지만 방자를 두드리고 펴며 완성품으로 다듬어내는 기술도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백첨지의 몫이었습니다. 백첨지는 쉽사리 자신의 비결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방자육이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을 꽉 틀어진 백첨지가 못마땅하여 제자를 가장한 종업원으로 들어왔다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강보만큼은 마치 우직한 황소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거둬준 백첨지를 은인으로 모시며 갖은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자신의 존재를 키워나갔지요. 그렇게 서너 해가 흐르자 강보는 풀무지를 면하게 되었고 백첨지는 드디어 강보에게 초벌방자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강보가 조실부모하고 어릴 때 거지로 연명하다 백첨지의 공방까지 흘러들어왔으나 백첨지 덕택에 본바탕이 드러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은 이목구비가 훤칠해 제법 날카롭게 빠졌으며 연일 망치와 풀무로 다져진 상체는 어느새 근육이 붙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또한 키는 자그마치 팔척에 가까워졌으니 참으로 듬직하고도 근사한 사내가 되어 노점 근처 장터에서는 이 강보를 모르는 상인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백첨지의 방자유기를 구경하려 모여들었던 귀부인들이 어느덧 구석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강보를 보기 위해 모여들 정도였지요. 어머나, 참으로 이런 공방에 처박혀서 논물이나 튀기고 있기에는 퍽 아까운 청년일세. 천한 유장질은 그만두고 우리 집 머슴으로 났었으면 알맞겠구만. 아니, 이 여편네가 채통머리 없이 이 무슨 망발이신가. 하지만 그 의견에는 나 역시 적극 동조하는 바이네. 중년의 여인들이 농을 던지며 깔깔 웃음을 터뜨렸으나 강보는 별일도 아니라는 듯
제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점에서 저만치 떨어진 골목길 어귀에서 그런 강보를 물끄러미 허나 그윽하게 애가 타는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백첨지의 여식 보연이었지요. 보연은 공방에 놀러오는 사이 틈틈이 지켜보고 있던 강보에게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왈가닥으로 백첨지의 응석바지 여식으로나 지내던 천방지축이 험하고 묵직한 금속을 다루는 거친 환경에 노출되어 용암 같은 용광로의 불길 앞에 다져진 야생적이고 울끈불끈한 사내에게 풍덩 빠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훌쩍 사내가 되어버린 강보에게 어느새 크나큰 연심을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보 저 자식, 언제 저렇게 훤칠해져서는 말이야. 처음 이곳에 흘러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거렁뱅이 몰골을 벗어나지 못하였거늘 언제 저리도 근사한 사내가 되었다지? 보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강보의 주변에서 질척거리고 있는 중년 귀부인들을 향해 인상을 쓰며 이를 갈았지요. 그러다 결국 어느 여름날 사달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강보는 지게를 지고 반마장쯤 떨어진 백첨진의 집에 가서 공방 인부들 먹을 점심밥상을 지고 오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용로에서 한창 합금 작업을 하다 점심때가 가까워져 점심밥상을 짊어지기 위해 집으로 달려가니 강보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집에는 마침 보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강보를 맞이했지요. 어휴, 얘 강보야. 몰골이 그게 뭐니? 누가 보면 땀으로 멱이라도 감은 줄 알겠구나. 어서 이쪽 우물로 오거라. 보연이 바가지를 들고 우물 쪽으로 앞장섰습니다. 예, 알겠구만요. 강보가 쭈뼛거리며 우물가로 따라서자 한여름 부엌에서 아궁이에 앉아 점심상을 장만하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린 보연의 치마가 찰싹 달라붙어 등부에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보는 난생 처음 두 눈으로 보는 여인의 적나라한 몸매에 깜짝 놀라 그만 하초가 뻐근해지고 말았습니다. 일밖에 모르고 살던 강보에게는 너무나 강렬한 진풍경이었지요. 아니, 얘 좀 봐. 뭘 그리 멍청이 섰어? 설마 등목할 줄 모르는 게니? 이리 와 엎드려 보렴. 보연은 키득거리며 우퉁을 벗어던진 강보의 등에 우물물을 퍼부었습니다. 고운 손바닥으로 강보의 등을 문지르다가 문득 밀어도 밀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강보의 넓은 등짝에 매료되고 말았지요. 어쭈? 제법. 익은 홍시빛깔이 된 얼굴로 곁눈질을 하던 보연이 침을 꼴깍 삼키며 강보의 앞가슴 쪽도 물을 뿌리며 문지르자 콧바지를 뚫을세라 강보의 대들보가 공중을 향해 발포할 기세로 쿵쾅거렸습니다. 맙소사. 저게 대체? 보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제 눈으로 목격한 강보의 육중한 대들보는 그간 보연이 억눌러 오던 인내심을 각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이리 따라오거라. 그 길로 보연은 강보에게 달려들고는 그를 부엌 뒤쪽으로 끌고 가 치마를 깔아두고 불타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녹아내리는 쇳물 마냥 어우러지고 말았지요. 불꽃 같은 청춘 남녀의 화라산 같은 거사에 한여름 매미들도 무얼하는 듯 신이나 목청껏 우러져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보는 점심상을 받으러 갈 때마다 보연에게 잡혀 그냥은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아비가 없는 틈을 타서 점점 대담해져서는 제 집 부엌이며 우물 옆에 자리한 갈대밭이며 발길 닿는 곳이면 닥치는 대로 늘러붙어 누가 유기장인의 딸이 아니랄까봐 강보와 함께 용광로를 만들기 일쑤였지요. 강보는 이러다 큰일이 난다며 보연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아버지인 백첨지에게 말해 강보를 공방에서 쫓아내게 만들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소 과격한 방도이긴 했지만
사실 보현은 더 이상 이대로 강보를 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기부인들의 머슴으로 팔려가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이렇듯 강보를 점 찍어두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강보를 향한 춘심이 너무 과해 앞뒤 잴 틈도 없이 일이 되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강보는 그저 보현의 말을 얌전히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보가 점심상을 지고 불이 나게 노점으로 가는데 담벼락 그늘에 앉아 졸고 있던 관상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대뜸 강보의 길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이보게나. 자네, 나 좀 잠시 보셔야겠어. 자네의 관상이 확 변하고 말았구만 그래. 예? 그 말을 들은 강보가 깜짝 놀라 반문하고는 관상쟁이의 영감을 밀치듯 제쳐버리고 헐레벌떡 노점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안색이 새파래진 강보를 발견한 백첨지가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강보는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표정이 되어 손살에 쳤지요. 강보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관상보는 영감쟁이가 내가 사부님의 여식과 그리도 음흉한 짓을 저질러 온 것을 몽땅 알아채고 말았구나. 그 짓을 하면 얼굴이 변하는가 봐. 설마 몇 번을 하였는지도 모조리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 나는 이제 꼼짝없이 내쫓겨나겠구나. 틀림없이 자신과 보현의 관계를 알아챈 관상쟁이가 자신을 겁박하기 위해 불러세웠다고 여기고 있던 강보. 순진한 강보는 온갖 잡생각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다가 우선은 관상쟁이 영감이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는 것에 생각이 미쳐 그간 쓰지 않고 고이고이 모아둔 품삯을 챙겨들고 관상쟁이 영감에게로 향했지요. 강보를 발견한 관상쟁이가 키득키득 웃으며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저기 도사님 부탁입니다요. 제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돈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니 이것으로 부디. 그 잡스러운 분도는 되었고, 자네 그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게. 관상쟁이 영감의 말에 강보가 중죄를 저지른 죄인 마냥 푹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던 관상쟁이가 말했습니다. 자네의 상이 그야말로 횡재수를 받아 팔자를 고쳐먹을 상이 되었구만. 자네의 팔자가 송두리째 바뀔 게야. 관상쟁이의 말에 그간 백첨지의 여식과 그렇고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몽땅 들통난 게 아님을 알아차린 강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 쉰 뒤 말했지요. 아니, 영감님, 팔자를 고치다니요. 지금 제 형편이 어떤지 알기나 하십니까? 낮에는 뼈 빠지게 일하고 일하다 말고 뼈 빠지게 봉사하느라 육신이 모자를 지경인디 겨우 세경 몇 푼 받는 놈이 이리 살아서 무슨 수로 팔자를 고친답니까? 강보의 말에 관상쟁이가 희죽거리며 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주인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자네의 주인 역시도 지금 자네를 위해 일하고 있다네. 자네가 아주 예전에 지어놓은 복이 이제야 빛을 발하겠구만 그래.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뜬구름을 잡는 소리입니까요? 강보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관상쟁이는 강보가 내민 돈에서 엽전 하나만을 쏙 들어 빼가고는 복채는 이거면 되었네. 라고 말하며 웃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던 강보는 자리에 누워 관상쟁이의 말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네를 위해 일하네.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란 말이요? 도통 알 수가 없구만. 강보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골똘히 고민하다 새벽 늦게서야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몇 해가 더 흐르고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늦여름과 가을의 초입 사이의 계절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기력이 쇠한 채 장질부사에 걸려 비실비실하던 백첨지가 백약이 무효하여 위독해져 자리에 드러누웠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어서는 뭔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강보와 보현을 자신의 앞에 불러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강보야,
지금부터 노쇠합금 추조법과 방자 비밀을 전부 전수해주마. 잘 새겨듣고서 우리 노점의 명맥을 이어다오. 그리고 나이 딸 보연이를 잘 부탁한다. 내 너라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니라. 사부님, 어찌 그리 약한 말씀을 하신답니까요? 강보 너는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 너와 나는 아주 예전에 한 번의 인연이 더 있는 사이였단다. 나도 최근에서야 내 목덜미 근방에 나 있는 흉터를 보고서야 너를 알아볼 수가 있었지. 내가 아주 어릴 적 이 근방에서 크게 물난리가 난 적이 있을 게다. 그때 나는 상위원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지. 개울을 건너기 직전에 내가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나를 말려섰고 나는 행색이 남루한 꼬마아이가 내게 동냥이라도 하나 싶어 너를 밀쳐내려 했단다. 그때 불어난 물이 개울가를 덮쳐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을 죄 휩쓸고 가버렸지 무엇냐. 놀란 내가 뒤를 돌아 너를 찾아보았지만 너는 어느새 자취를 감춘 뒤였단다. 내 목에 나 있는 그 흉터만을 내 기억에 선명히 남겨두고 말이다. 내 덕에 내가 목숨을 구제하여 지금까지 이리 호의호식을 할 수가 있었던 게지. 내가 부지런히 우리 노점에서 일해온 모습을 내 모조리 담아두고 있었단다. 너야말로 우리 노점의 후계자로 제격인 녀석이야. 그리고 보연아, 너는 강보 이사내를 보필하여 아비의 명맥을 이어주거라. 강보 이놈이 보기보다 훨씬 진국인 놈이니 이것저것 잴 필요 없이 내 서방으로 삼으면 아주 딱이겠구나. 백첨지의 말에 보여는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힘겹게 말을 이어나간 백첨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법과 기술들을 강보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슬픔에 젖은 강보와 보연이 백첨지의 1년상을 치르고 난 뒤 보연은 강보를 집으로 불러들여 말했습니다. 강보야, 아니 서방님, 제 절을 받으셔요. 이젠 저희 지아비로 모시겠습니다. 그간 제 변덕에 어울려 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젠 제가 성심을 다해 받들겠사옵니다. 그리하여 정식으로 보연을 색시로 맞아들이게 된 강보는 백첨지의 명맥과 전통을 이어받아 방자유기장의 장인으로 발돋움하여 비루하고 가난하여 어려웠으나 타인을 도우려는 어진 마음에 대한 은덕을 받아 보연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해로하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옵니다.